끝없이 펼쳐진 대초원 위로 펼쳐지는 새벽을 상상해 보세요. 하늘은 복숭아빛과 금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지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고 그 빗줄기로 세상은 어둠 속에서 깨어납니다. 따뜻한 흙내음과 이슬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이것이 바로 고대의 숨결, 역사가 막 실을 엮어내기 시작하던 순간입니다. 도시의 기초를 다지고 첫 번째 쟁기가 땅을 갈랐을 때 문명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노동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유의 대가가 되는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수세기 동안 우리를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둡고도 밝은 페이지로 초대하는 속삭임이 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강인함, 약함, 회복력,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문턱에 서 있으며 그 그림자의 윤곽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상을 형성합니다. 수천 년 동안 바람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세요. 고대 왕국의 메아리를 실어 나르는 바람의 울림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비옥한 계곡이 최초의 도시들을 품은 곳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탄생했습니다. 단순히 섬기거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 즉 생명과 노동이 주인에게 속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야만적인 부족이 아니라 신전과 운하를 건설하고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강력한 문명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노예 제도가 낮과 밤의 순환처럼, 강의 범람처럼 질서의 일부였습니다. 전쟁 포로, 채모자, 속박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체할 수 없는 이 제국들의 초석이었습니다. 노동의 무게에 허리를 굽히고 손으로 부를 축적한 그들은 통치자와 사제들이 신에게 기도하고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폐허가 된 도시들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고 강둑을 따라 갈대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혹독한 아름다움 속에서 어떤 이가 다른 이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배들이 상품과 사상을 싣고 바다를 건너 출항했을 때 그들은 이러한 관계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서쪽 헬라스 해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철학, 민주주의, 그리고 예술은 빛나는 하얀 사원과 북적이는 아고라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온화한 지중해 하늘 아래 이곳에서도 노예 제도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트, 그 이름들이 아직도 우리 귀에 생생히 남는 도시들. 시민들은 자유, 투표권, 폴리스의 위대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귀한 이상 뒤에는 자유를 모르는 수백만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농민, 씨를 잣고 음식을 준비하는 노예, 아름다운 물건을 만드는 장인, 아크로폴리스와 경기장을 세우는 건축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문명의 패턴을 엮어낸 보이지 않는 직물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달리 이곳에서는 노예의 기원이 항상 엄격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전쟁 포로, 해적 또는 경제적 격변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받고 숙련되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재산으로 남았습니다. 주인에 따라 그들의 삶은 더 나아질 수도 더 나빠질 수도 있었지만 노예라는 조건 자체는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리석 조각상, 우아한 꽃병, 신전의 엄숙한 선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있는 그 하나하나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름이 지워진 수천 명의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사상가들이 우주와 도시를 지키는 전사들을 성찰할 수 있게 해준 메커니즘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산, 즉 섬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은 서구 사상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 종종 예외를 두었고 이러한 형태의 강압을 자명한 것으로 남겼습니다.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소금과 송진향을 실어 나르는 바람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 고대 바다는 인류 최초의 대이동을 목격했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사회관계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법과 전통에 깊이 뿌리내렸던 중동 왕국부터 격동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였던 그리스 도시국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한다는 관념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뿌리는 깊었고 그 가지는 미래로 뻗어나가 역사의 새롭고 더욱 어두운 전환을 준비할 것입니다. 로마, 세계의 심장, 힘과 야망으로 고동치는 도시. 하지만 그 빛나는 개선문 아래, 군단병들의 투구 아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수백만의 그림자. 그것은 노예 제도의 그림자였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위대한 제국의 모든 돌과 삶의 실타래에 스며들어 있었다. 영원한 도시의 보도를 따라 울려 퍼지는 발소리가 그 위대함을 건설한 노예들의 속삭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들어보라. 로마 제국이 인류 역사의 이 장을 연 최초의 제국은 아니었지만 그 역사를 절대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는 단순히 전쟁이나 빚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노예 제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포로로 잡히고 빚을 갚기 위해 팔리고 노예 신분으로 태어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노동력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끝없는 들판에서 거상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고된 노동을 하던 곳부터 분주한 작업장과 채석장까지 그들의 땀은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그들의 묵묵한 노동은 귀족들의 사치와 황제들의 야망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천 명의 노예가 땅을 일구던 광활한 라티푼디아를 상상해 보세요. 괭이와 쟁기로 거칠어진 그들의 손은 척박한 땅을 비옥한 들판으로 바꾸어 수백만 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광산에서 광석을 캐냈고 그들의 숨결에는 먼지와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의 집에서 가장 굴욕적이고 어려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물건이자 재산, 몸과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노예 제도는 육체 노동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정복기간 동안 포로로 잡힌 교육받은 노예들은 교사, 의사, 서기관,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문화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성조차도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걸작을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료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자유인보다 열등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주인의 변덕, 기분, 그리고 관대함에 달려 있었습니다. 로마 시장을 상상해 보세요. 시끄러운 소리, 왁자지껄한 소리, 상인들의 함성,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서서 팔리려고 내던져졌고 그들의 몸은 마치 상풍처럼 살폈습니다. 그들의 과거, 꿈, 희망은 모두 지워졌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새로운 주인이 그들에게 지불할 가격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흔한 일이었고 일상생활의 일부였으며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매우 완벽했던 로마법은 이러한 상황을 합법화였습니다. 노예는 법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살해될 수 없었지만 그의 생명은 전적으로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소유할 수도, 결혼할 수도, 자신의 자식이 될 아이를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완전히 타인의 의지에 종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 노예 노동이라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는 세상의 심장을 먹여 살렸습니다. 로마는 이 덕분에 수로, 도로, 원형 경기장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정복한 영토를 가로질러 진군할 수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성찰하고 시인들은 창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승리와 위대한 업적 뒤에는 수백만 명의 침묵하는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의 건축을 생각해 보십시오. 검투사들의 피가 흘렀던 이 웅장한 원형 경기장에는 얼마나 많은 손과 생명이 깃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그 깊은 곳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경기장을 유지했을까요? 그들의 이름은 잊혔지만 그들의 노고는 여전히 남아 돌에 새겨져 위대함의 어두운 면을 증언합니다. 역사의 바람은 제국의 영광뿐 아니라 고풍까지 실어갔습니다. 노예제도는 로마 경제의 일부일 뿐 아니라 문화와 세계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회 구조에 스며들어 자유가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여겨지는 위계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마인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이 사상은 수세기 동안 변혁을 거듭하며 살아남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장엄하면서도 잔혹한 세상을 배경으로 세상은 멈췄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이 토대에 언젠가 균열이 생기리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뼈 위에 세워진 위대한 제국은 마지막 날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 강제 노역 역사에 새롭고 더욱 어두운 장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차가운 바닷물에서 아프리카의 뜨거운 모래사장까지 그림자를 들이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땀과 눈물로 이룩된 그 장엄함은 마치 조각들이 부서지기 시작한 오래된 모자이크처럼 연약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승리의 등불로 빛나던 로마의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마치 긴 겨울잠을 자기 전처럼 동면하는 듯 했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더욱 은밀하고 교묘한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도가 주련했습니다. 서기 101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익숙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대도시들은 버려지고 노예 노동으로 건설된 도로는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한 사람의 손에 지배받던 거대한 영토들은 수많은 작고 전쟁 중인 영토로 분열되었습니다. 한때 강대국 제국의 영토였던 땅은 이제 게르만족 지도자들의 손에 넘어갔고 그들은 한때 뚫을 수 없었던 제국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들과 함께 새로운 질서, 노동과 재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습니다. 이 시기는 노예라는 개념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한때 로마 시민권을 자랑스러워했던 자유민들은 이제 지역 지도자들의 보호를 구하며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충성과 노동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토지가 최고의 가치를 지닌 봉건제가 등장했고 토지에 사는 사람들은 토지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토지에 묶인 농노들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토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위해 일하고 수확물의 일부를 바치고 수많은 의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로마 노예처럼 권리를 박탈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봉건 영주의 의지에 따라 제한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사회의 주요 기둥 중 하나가 된 교회 역시 이중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 앞에서 자비와 평등을 설파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제 노역을 포함한 기전 질서를 성화했습니다. 수도원 자체가 대지주가 되어 농민들을 지배했는데, 농민들은 흔히 세속 봉건 영주의 농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교회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주저없이 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기사와 성당과 순례의 시대였던 중세는 강압이 단지 그 외향만 변모하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는 쇠퇴하기 시작했지만 그 대신 새로운 형태의 종속이 번성했습니다. 토지에 묶인 농노제는 하나의 예일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잿더미에서 서서히 솟아오르는 도시들은 봉건적 예속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성벽 안에서도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길드 마스터들은 생산을 통제하고 수공예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며 그들만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직인과 도제들은 길드의 정식 회원이 될 기회를 얻기 전까지 수년간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강압이 나타났습니다. 군사작전과 십자군 전쟁은 새로운 노예화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종종 노예로 팔렸습니다. 특히 무슬림 국가나 이교도 부족과의 충돌이 잦았던 유럽 국경 지역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한 분쟁에서 잡힌 노예들은 콘스탄티노플, 코르도바,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루스의 시장으로 팔려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유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존의 형태는 존재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들은 빚의 노예가 되어 노동력을 빚과 교환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농노제처럼 세습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빈곤과 의존의 소나기에 가두었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형태가 서서히 쇠퇴하고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는 가운데 세계는 더욱 극적인 다음 전환을 준비했습니다. 노예 제도의 그림자는 사라지는 듯 했지만 곧 새롭고 더욱 위협적인 형태로 나타나 바다를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숲에 나뭇잎을 스치듯 스치는 변화의 바람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폭풍의 전조를 실어왔습니다. 땅과 노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땅과 자원에 대한 갈증이 솟구쳤고 이 갈증은 곧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들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바다, 끝없이 펼쳐지고 강렬하고 매혹적이다. 바다는 언제나 국경이자 극소수만이 감히 넘을 수 있는 벽이었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가 바뀌었다. 비좁은 옛 세상에 지친 유럽인들의 가슴 속에 한 조각의 땅, 보잘것없는 수확, 그리고 깊이 숨쉴 권리를 향한 끝없는 투쟁에 지친 그들의 가슴 속에 새롭고도 억누를 수 없는 갈증이 싹텄다. 지평선을 향한 갈증, 미지의 세계를 향한 갈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익숙한 해안을 소심하게 미끄러지던 배들은 이제 더욱 대담해졌다. 마치 이름 모를 새의 날개처럼 바람을 가득 실은 돛이 푸른 시면 속으로 배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항해가 아니었다. 수세기의 껍질에서 벗어나 영혼의 외침이었다. 오랜 세월을 거쳐온 노예 생활의 그림자, 옛 죄악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때를, 새로운 놀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대서양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당시 세계 지도는 여전히 백지 상태였고 황금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땅에 대한 전설이 상상력을 자극하던 시대였습니다. 포르투갈 그리고 스파인,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난 그들의 캐러벨은 거대한 변화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해안을 탐험하고 향신료, 비단, 보석을 꿈꾸며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발견이라는 낭만적인 허울 뒤에는 훨씬 더 어두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도 제작자와 항해사들과 더불어 새로운 땅을 단순한 노동력으로 여겼던 이들 또한 발전했습니다. 풍부한 문화와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아프리카 사람들과의 만남은 종종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최초의 포로들, 노예들은 이제 곧 한계에 다다를 거대한 기계의 일부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대서양으로 향한 이 첫걸음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돛을 가득 채운 바람은 부와 영광에 대한 희망뿐 아니라 임박한 파멸의 냄새까지 실어 날랐습니다. 세상은 얼어붙은 듯했고 수백만 명의 뼈 위에 세워진 새롭고 잔혹한 질서가 곧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오랜 꿈과 새로운 야망이 팽팽하게 얽혀 피비린내 나는 드라마 속에서 흩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로 끝없이 펼쳐진 무심한 하늘이 마치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지켜보는 듯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시 빨라지기 전 침묵이 세상을 감싸는 듯 했다. 마치 숨어있는 듯 새롭고 전례 없는 사건들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었다. 지평이 넓어지고 낡은 지도로는 부족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 고통과 절망으로 쓰인 한 페이지가 펼쳐졌다. 비인간적인 잔혹함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대서양 횡단의 비극이 그 끔찍한 충만함으로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중간 통로, 이 지옥 같은 길, 인간의 운명을 짓밟는 이 기계에 붙은 이름이었다. 그것은 여름날의 폭풍우처럼 갑자기 솟아오른 것이 아니었다. 이미 노예 제도의 무게를 알고 있던 땅속으로 뿌리를 내렸지만 이제 새롭고 귀괴한 차원을 획득하려 하고 있었다. 대서양의 용감한 개척자였던 유럽 함선들은 강대국의 깃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약탈적 사업의 씨앗까지 싣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탐험가들이 아프리카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은 이국적인 풍경과 낯선 사람들 그 이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인 노동력, 즉 풍요로운 삶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보았습니다. 문화 간 대화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만남은 종종 포획, 폭력, 그리고 납치로 이어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땅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사람들은 갑자기 사냥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익숙한 세상에서 찢겨져 나온 이 최초의 포로들은 다가올 재앙의 규모를 아직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미래의 비극의 들판에 뿌려진 첫 씨앗일 뿐이었습니다. 중간 통로는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집에서 붙잡히는 순간부터 바다를 건너려는 배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그 끔찍한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였습니다. 한때 생명의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노랫소리로 가득했던 서아프리카 항구의 공기는 이제 공포와 절망의 냄새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상인들의 거친 손길, 그리고 때로는 그들과 협력했던 지역 족장들까지도 남녀노소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결박당하고 구타당하고 인간성을 지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남은 자들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빛이 비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유민이었던 그들이 왜 상품으로 전락했을까요? 그 다음 가장 끔찍한 단계, 배에 오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 악취, 답답함이 만연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비좁은 선창은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공기, 물,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쇠사슬에 묶이고 족쇄에 묶여 얇은 나무 칸막이로만 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고 모든 움직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해안을 떠나기도 전에 이 시련에 굴복했습니다. 지치고 쇠약해진 그들의 몸은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며 다음 타격, 다음 굴욕을 기다렸습니다. 배의 측면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파도 소리는 포로들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선원들에게 새로운 땅과 부로 향하는 길이었던 바다는 미지의 세계로 이어지는 시면이 되었다. 중간 통로는 일방통행이었다. 돌아갈 수 없었다. 이 배들, 떠다니는 감옥들은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화물을 실어 날랐고 그 화물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이었다. 선장의 명령을 수행하는 선원들은 종종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도덕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일, 자신의 의무만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고요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 끔찍한 임무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의 무게를 느끼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화물칸이 너무 좁아서 사람들은 몸을 돌릴 수조차 없이 웅크리고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선원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괴혈병, 이질, 천연두 같은 질병들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발병할 때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물품을 잃었음에도 노예 상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새로운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고 모든 사망자는 보상해야 할 이윤 손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정은 몇 주, 때로는 몇 달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가판 틈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고 갈증과 고통만 더욱 심화시켰다. 썩은 냄새, 땀 냄새, 배설물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니며 숨쉬기조차 거의 불가능했다. 사람들은 질식사하며 의식을 잃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무기력에 빠져 운명을 체념했다. 어떤 이들은 지쳐도 저항하고 경비병들과 싸우며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승산은 높지 않았다. 노예상들의 잔혹함과 차가운 무관심은 모든 이들의 기계를 꺾었다. 대서양을 건너는 그 모든 배는 인간의 탐욕과 비인간성을 보여주는 기념비였습니다. 선장부터 겸손한 선원까지 모든 톱니바퀴가 이 고통의 기계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정교하게 조작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간 항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를 상징하는 곳이자 눈물과 피 그리고 부서진 삶으로 포장된 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배들은 황폐해진 아프리카 해안을 뒤로하고 노예 제도가 만연한 세상의 혹독한 현실에 자유의 꿈이 산산이 조각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갑판에 태우고 서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광활하고 강력한 바다는 이 전례 없는 비극을 증언하며 신대륙 해안에 도착하지 못한 자들의 비밀을 그 깊은 곳에 간직했습니다. 마치 새롭고 끔찍한 시대의 문턱에 선 듯 세상은 멈춰 섰습니다. 권력과 부의 게임에서 인간의 삶이 협상 카드가 된 시대였습니다. 시대의 병화가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다가온다. 미국의 노예 식민지, 새로운 시대의 탄생, 설탕,
담배, 그리고 인류의 운명. 바다가 비밀을 간직한 채 지평선 너머 서쪽에서는 새로운 세상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았던 땅들은 이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곳으로 끌려온 자들의 땅과 피뿐 아니라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본질까지도 흡수했습니다. 바로 이곳 북미 식민지에서 역사는 급변했습니다. 대영 제국뿐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까지 새로운 부에 대한 갈증에 이끌려 이 해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훗날 미국이 될 땅에 발을 디딘 것은 스페인 사람들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노예제 남부라고 부르는 곳에 토대를 마련한 것은 17세기 초에 도착한 영국 정착민들이었습니다. 초기 몇 년은 혹독했습니다. 정착민들은 미제의 세계, 야생, 그리고 질병과 씨름했습니다. 땅을 개발하고 번영을 가져다줄 작물을 재배하려면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유럽인 계약 노동자, 즉 바다를 건너는 대가로 수년간의 노동력을 제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땅은 더 많은 일손과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했고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이미 농장이 번창하고 있는 남쪽의 열대 섬으로 향했습니다. 카리브해 섬들은 최초의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그리고 세인트 도미니크에서 사탕수수의 잠재력이 온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설탕, 이 단어는 유럽에서 부와 사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탕을 재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노동과 잔혹함을 상징했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은 엄청난 노동을 요구했습니다. 악천 후에 질병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노동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스페인, 그리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유럽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바로 이곳 섬에서 착취적 방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잔혹함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은 노예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굳혔습니다. 노예는 재산이 되어 사부 팔고 처벌받고 심지어는 별다른 처벌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헤어지고 문화는 억압받고 인간성은 부정당했습니다. 이는 곧 본토로 퍼져나가는 잔혹한 실험이었습니다. 북미, 특히 버지니아의 영국 식민지 주민들은 담배 재배가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 깨닫고 노동력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탕처럼 담배 재배도 넓은 면적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17세기 후반 유럽 계약 노동자의 유입이 감소하고 아프리카 노예를 구하기가 더 쉬워지면서 노예 상인들이 믿었듯이 아프리카 노예는 열대 기후에 더 적합해지면서 노예 제도는 남부 농장에서 지배적인 노동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종차별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구조, 새로운 질서의 탄생이었습니다. 피부색은 운명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로 낙인 찍히고 권리를 박탈당하고 영원한 노예로 전락할 운명이었습니다. 이 땅에 창조된 세상은 외계 생명체들의 고통을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도착하는 새로운 배들은 살아있는 화물뿐 아니라 새로운 슬픔의 물결까지 실어왔습니다. 익숙한 삶에서 뿌리째 뽑혀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고향을 떠나본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낯선 세상에 놓였습니다. 그들의 언어, 관습, 신앙은 모두 박멸당하려는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했습니다. 노예 생활의 가장 어두운 구석, 고된 노동과 잔혹함 속에서도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신앙은 계속 살아 숨쉬었습니다. 농장이 성장함에 따라 노예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와 같은 식민지들은 노예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카리브해에서 생산된 설탕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된 담배는 모국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는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규제하는 법은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일부 식민지에서는 노예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하는 흑인 법규를 채택했습니다. 노예들은 공부, 집회, 재산 소유, 심지어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어떠한 불복종도 가혹하게 처벌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성을 완전히 비인간화하고 인간을 단순한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시면 속에서도 사람들은 저항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방해 공작을 벌이거나 탈출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무장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노예제도의 심장부에서 불타올랐던 자유의 불꽃은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꽃은 때를 기다리며 타오르며 사슬에 묶여있을 때조차도 인간의 영혼은 자유를 갈망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는 새로운 시대가 탄생했습니다. 누군가의 부가 다른 사람들의 속박 위에 쌓이는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상품이 되고 인종이 사형 선고가 된 시대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한하고 기회로 가득 차 보였던 세상이 이제는 고통과 억압으로 빚어진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격변으로 이어질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평선까지 펼쳐진 들판을 상상해 보세요. 축복이자 저주처럼 느껴지는 햇살이 쏟아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수명이 살아온 세월이 아니라 거둔 수학으로 측정되는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감독관들의 감시 아래 운명이 영원히 사슬에 얽매인 이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하면서도 고단했고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끊임없는 노동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은 농장 곳곳에 울려 퍼지는 웅웅거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발소리, 목소리, 악기 소리, 습한 공기는 흙내음, 땀내음, 그리고 때로는 먼 시장으로 향하는 향신료의 씁쓸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노예 거주지는 검소하고 대개 간소한 오두막이었는데 그 비좁은 환경은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넘을 수 없는 법의 장벽으로 종종 갈라져 있던 가족들은 슬픔을 함께 나누고 흔치 않은 기쁨을 나누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농장 작업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사탕수수 밭은 심는 것부터 수확하는 것까지 쉴 새 없이 일해야 했고 종종 위험천만했습니다. 줄기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칼은 부상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재당소 작업은 더욱 위험했는데 오븐의 열기와 기계 소음이 끊임없이 위협적이었습니다. 담배 농장은 육체적으로는 덜 힘들지만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낮게 자라는 식물들을 굽어보며 오랜 시간 일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던 이 혹독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힘을 찾았습니다. 저녁 해질 무렵 불려지는 노래는 우울함과 희망을 동시에 감춰주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선율은 과거와 미래, 잃어버린 조국과 자유의 꿈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영웅, 현명한 조상,
그리고 아직 발에 족쇄가 채워지지 않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앙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늘에 드리는 은밀한 기도는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들을 잊은 듯 했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들은 언젠가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 이 굽힐 줄 모르는 정신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항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우연히 도구를 파손하거나 수확물의 일부를 숨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생존 게임의 일부였습니다. 때로는 더 대담한 행동, 즉 탈출을 수반하기도 했습니다. 밤은 별빛과 숨겨진 동료들의 도움에 의지하여 도망칠 용기를 가진 이들에게 희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탈출은 다른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작은 승리였습니다. 짧은 만남이라도 소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공동체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음식을 나누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때로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순간들이었죠. 비록 잔혹하게 진압되긴 했지만 이러한 반란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압제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의 정신은 자유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한 반란 하나하나, 그리고 희생 하나하나는 전설이 되어 후대에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농장 위의 공기는 종종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춰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듯 긴장감 넘치는 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살고, 일하고, 사랑하고, 고통받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사슬이 끊어지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햇살이 비치기를 바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은 새로운 날의 약속과 함께 변화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바람처럼 다가옵니다. 경제와 이념, 이 두 가지 보이지 않는 실이 서로 얽혀 불의를 정당화하고 노예 제도를 그 무거운 짐이자 사물의 자연스러운 질서로 만듭니다. 압제자들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당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사로잡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그것이 옳다고 확신시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설명들이 단순하고 원시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약하고 다른 사람이 강하면 강자는 약자를 지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패배하면 패배자는 승자를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채찍질처럼 단순한 최초의 정당화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이러한 정당화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할 철학자들은 갑자기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는 데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은 통치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섬기기 위해 태어난다는 자연스러운 위계 질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외모, 능력, 문화의 차이를 지적하며 이것이 어떤 사람은 열등하고 다른 사람은 우월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중시했던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예제도가 일반적인 제도였습니다. 노예제도는 자연스럽고 폴리스의 안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노예는 말하는 도구였으며 그들의 삶과 노동은 전적으로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본래 노예가 될 운명이며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추론했습니다. 이는 우아하지만 잔인한 정당화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을 희생하며 사치스럽게 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군단의 힘으로 건설된 로마 제국은 노예 노동에도 의존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장에 팔려 제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이념적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운명, 문명화라는 사명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즉 제국 외부에 사는 사람들은 야만인으로 여겨졌고 그들의 정복은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일종의 문명화 사명이었으며 본질적으로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럽의 지배적인 종교가 되었을 때 평등과 이웃사랑이라는 사상이 노예 제도를 종식시켰어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요 지주였던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노예 제도를 완전히 비난하는 대신 타협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은 기존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노예는 마치 신처럼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경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미묘하지만 효과적인 재해석으로 어느 정도 완화는 있었지만 노예 제도는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유럽의 노예 제도는 점차 농노제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노제의 강압은 절대적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매우 강력했습니다. 위대한 지리적 발견으로 열린 새로운 지평은 오래된 죄악을 가져왔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익숙했습니다. 처음에 유럽인들은 토착민들을 노예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디언들이 면역이 없는 질병과 그 지역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들은 유럽인들에게 효과적인 노예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시선은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중간 통로로 알려진 대서양 횡단 비극은 이 과정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이동시키도록 설계된 지옥 같은 기계였습니다. 이를 정당화하는 이념은 특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유럽인들에게 독립적인 생존이 불가능하고 인도와 문명이 필요한 열등한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의 피부, 관습, 언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야만성과 열등함을 드러내는 징표로 규정되었습니다. 자연질서 이론은 새로운 인종차별적 형태를 띠었습니다. 백인이 흑인보다 생물학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온갖 사이비 과학 이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러한 이론들은 강력한 이념적 무기로 기능했습니다. 노예 상인과 노예 소유주들은 이 이론들을 통해 희생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들을 사람이 아닌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정치인과 판사들이 노예 제도를 합법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선언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리브해의 사탕수수 농장, 북미의 담배 농장, 남미의 광산, 이 모든 장소는 잔혹한 착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근력과 지구력으로 평가되는 상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팔려나갔고 형제자매는 무자비하게 이별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완전한 복종, 개인의 파괴, 인간을 오로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생물량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연 질서는 노예 소유주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유럽인들에게는 사회적 이동성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었고, 노예가 없더라도 적어도 스스로를 족수에 묶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회 구조를 형성했고, 그 속에서 인종적 우월성은 지위의 주요 기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예 제도라는 이념은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세산을 흑백으로 구분했습니다. 어떤 것은 무조건적으로 선하고 어떤 것은 무조건적으로 악하지만 이러한 악은 불변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끊임없는 강화, 거짓된 진실의 끊임없는 반복을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돌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벽이 충분히 높아지면 뚫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벽이라도 결국 무너집니다. 특히 시간이 흐르고 양심이 깨어나면서 무너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벽이라도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시간이 흐르고 양심이 깨어나면서 무너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순종의 침묵이 지배하던 곳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목소리, 분노의 목소리, 더 이상 억압을 견딜 수 없는 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때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던 자유의 불꽃은 점점 더 밝아져 노예 제도의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를 기억합시다. 그의 이름은 반란의 대명사, 불굴의 의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검투사였습니다. 그의 삶은 타인의 것이었고 그의 몸은 로마 귀족들의 오락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자유에 대한 갈증이 가득했고 그것은 그의 검투사의 강철보다 더 강했습니다. 운명에 사로잡힌 다른 검투사들과 함께 그는 반란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폭력과 착취로 세워진 전체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예들이 그의 부름에 응해 그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의 길을 맹렬한 급류처럼 행진하며 앞길을 가로막는 로마 군단을 휩쓸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는 도구였고 그들의 힘, 절망과 삶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유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세계의 심장인 로마는 이 반란으로 흔들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예들의 등 위에 군림했던 위풍당당한 제국의 연약함이 처음으로 그토록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스파르타쿠스와 그의 군대는 자신들의 자유뿐 아니라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비록 봉기는 잔혹하게 진압되었지만 그 잔향은 수세기 동안 깊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수세기가 흘렀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노예 제도의 사슬은 더욱 강해지고 새로운 형태를 띠는 듯 했습니다. 신대륙의 식민지, 특히 사탕수수 농장이 쉴 새 없는 노동을 요구했던 카리브해 지역에서 잔혹함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곳에서 노예 제도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삶의 방식, 경제적 토대였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끌려온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루는 새벽 전부터 시작되어
해가 진 뒤에 끝났습니다. 농장에서의 작업은 고되고 단조로우며 위험했습니다. 태양은 무자비하게 자결했고 공기는 땀과 흙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발걸음,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했습니다. 처벌은 가혹했고 종종 신체 절단이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저항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작이었다. 조용한 방해 공작, 작업 속도 늦추기, 숲으로 식량 운반하기. 이러한 작은 승리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후 더 대담한 형태의 저항, 즉 탈출이 이어졌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들은 전설의 소재가 되었다. 마론이라 불린 탈출자들은 외딴 숲과 산속에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규칙에 따라 살며 자신들의 문화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보존했다. 이러한 공동체는 포로로 남은 사람들에게는 영감의 원천이었지만 노예 소유주들에게는 끊임없는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이 투쟁의 가장 두드러진 양상이자 노예 제도에 가장 강력한 타격을 입힌 것은 IT 봉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예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혁명이었습니다. 1791년에 시작된 이 혁명은 오랜 세월 지속되었고 자유를 위한 피비린내 나는 영웅적인 전투로 변모했습니다. 투생 루베르튜로와 같은 지도자들은 확고한 의지와 전략적 천재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노예 집단을 단결시키고 군대를 창설하여 프랑스, 스페인, 영국과 같은 가장 강력한 식민 세력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열대 공기, 울창한 정글, 요리하는 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행동을 촉구하는 북소리와 전사들이 숨어있는 곳에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유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살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IT 혁명은 과거 노예였던 사람들이 세운 최초의 자유국가라는 점에서 독특했습니다. 체제의 잔혹함을 이긴 인간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IT는 전 세계 억압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억압은 타도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승리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이루어졌지만 역사에 영원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자유는 선물이 아니라 싸워서 지켜낼 가치가 있는 권리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IT 혁명의 성공은 전 세계 노예와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해방에 대한 열망을 불태웠습니다. 투쟁은 다양한 형태로 이어졌지만 그 본질은 변함없이 자유, 정의, 존엄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검투사 전투에서 농장, 숲에서 사탕수수밭에 이르기까지 자유의 불꽃은 타오르며 불꽃이 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불붙은 이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밝은 빛으로 타오르던 IT 혁명은 카리브해 섬나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도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끝없는 논쟁에서 강력한 논거가 되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들이 부상하는 동안 미국과 같은 다른 곳에서는 마치 뿌리 깊은 오래된 나무처럼 노예 제도가 계속해서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숲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은 깜빡이고
양심의 조용한 속삭임은 점차 힘을 얻습니다. 바다를 누비며 부와 새로운 땅을 가져다준 배들이 있던 영국에서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혁명가들의 외침이 아니라 계몽된 사상가, 성직자, 정치인들의 강경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깊은 신앙과 불굴의 의지를 지닌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운동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 제도를 신과 인간의 법에 대한 끔찍한 위반으로 여겼습니다. 확신에 찬 말과 이익과 관습에 기반한 주장이 충돌하는 의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변화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윌버포스와 그의 동료들, 이른바 성인들은 노예 무역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증거를 수집하고 청중의 마음을 꿰뚫는 연설을 하며 쉼없이 일했습니다. 그들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원서를 작성하고 팸플릿을 발행하며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편 대서양 건너편 미국에서는 상황이 더욱 복잡했습니다. 노예 제도는 경제 구조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는데 특히 면화와 담배 농장에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던 남부주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다 건너편 계몽주의 사상이 이곳에서도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제도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종식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폐지론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 노예였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찬 이야기는 이 비인도적인 제도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예리한 지성과 뛰어난 언변으로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폐지 운동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낸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연설, 그의 책, 그의 삶, 이 모든 것이 불의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가 연단에 서서 강렬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노예 제도의 참상, 가족의 이산, 그리고 존재의 공허함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노예제 폐지 운동은 마치 언덕에서 물을 모아 흘러넘치는 강으로 변하는 시냇물처럼 기세를 올렸습니다. 최초의 입법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수년간의 투쟁 끝에 1807년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최초의 중요한 승리였으며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사람들을 이송하는 노예 무역 행위 자체는 불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노예가 된 사람들은 즉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입법 과정이 더욱 굴곡지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노예제를 둘러싼 남북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타협점을 찾으려는 새로운 시도는 오히려 모순을 심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점차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의를 목격하고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사회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요한 이정표는 1770년 영국 대법원의 서머셋 사건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례는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불법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영국 땅에 발을 디딘 모든 노예가 자동으로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식민지에서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업적이었습니다. 억압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깃든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안개를 뚫고 나오는 첫 햇살처럼 노예 제도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부도덕하다는 인식이 점차 대중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폐지론자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집회를 조직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은 국민의 양심을 깨우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1833년 수십 년간의 치열한 투쟁 끝에 대영 제국은 노예제 폐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즉각적인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이 법은 노예들이 도제가 되어 이전 주인을 위해 소에게 보수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농장주들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노예제는 종말을 고했다는 원칙은 확립되었습니다. 이 법이 영국 해안에 전해졌을 때 섬 전체에 퍼졌던 안도의 한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미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1861년에 시작된 피비린내 나는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자유운동은 여정을 이어가며 미래의 변화를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새로운 발걸음, 새로운 증언, 정의를 요구하는 새로운 목소리 하나하나가 새벽을 더욱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이 새벽은 길고 힘들었지만 필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유가 더 이상 희귀한 꽃이 아닌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는 세상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한 번 들린 양심의 메아리는 더욱 강해졌고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의 용광로에 남은 마지막 불씨가 꺼진 듯 했을 때 대영 제국에서 소심하게 깜빡이며 미국에서 피의 대화제처럼 활활 타올랐던 자유의 빛이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는 연기와 재만 남을 때 우리는 과거가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닷처럼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이야기의 한 부분에 도달합니다. 노예제의 유산은 단순한 역사책 한 장이 아닙니다. 문명 자체에 깊이 새겨진 피의 상처이자 현재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고통과 불의의 흔적입니다. 인류가 때때로 노예제도를 얼마나 부주의하게 당연한 것으로 사물의 자연스러운 질서로 받아들였는지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사회 구조에 얽매여 경제의 기반이 되었고 철학 그 자체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의 허울 뒤에는 고통의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수백만의 삶이 파괴되고 불구가 되고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족쇄가 풀린 후에도 이 삶들은 곧바로 진정한 자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나고 가족이 헤어지고 문화가 억압받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후손들이 결코 진정한 자신의 것이 아닌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과거의 상처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져 불평등, 편견, 불신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사회 구조, 그리고 정치적 과정을 끊임없이 형성하는 생생한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노예 노동으로 번영을 쌓아온 많은 지역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이 부는 노예제도 폐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는 노예 소유주들에게 계속해서 봉사하며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특권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경제적 격차를 만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적 유산을 생각해 보세요. 한때 노예제도를 뒷받침했던 인종적 우월성과 차별 정당화라는 관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변이를 거듭하며 새로운 형태를 띠었지만 여전히 대중의 의식을 오염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억압과 불의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서로를 평등하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구의 물리적 지형조차도 이 비극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때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아프리카 해안은 이제 노예 무역의 흔적으로 영원히 얼룩져 있습니다. 한때 야생에 길들여지지 않았던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제 노예들의 땀과 눈물로 지어진 농장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기념비처럼 이 장소들은 인류가 탐욕과 잔혹함에 치른 대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과거가 우리 목덜미에 숨쉬듯 오래되고 잊혀진 불만을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종차별 행위를 목격하고 증오의 말을 듣고 체계적인 차별에 직면할 때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 위에 드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와 성찰을 요구하는 뿌리 깊은 문제의 징후입니다. 노예 제도는 물질적 파괴와 사회적 분열뿐만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까지 남겼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자존감, 소속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조상들이 인간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그들의 삶이 그저 물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고통, 불의, 상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림길에 서서 과거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 제도의 상처는 역사의 얼굴에 남은 단순한 주름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열린 상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유는 우리가 진실을 마주하고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고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길고 험난한 여정, 진정한 화해와 정의를 향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여정이 우리를 빛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누구도 억압받지 않으며 과거가 비난이 아닌 교훈으로 남는 세상으로 인도합니다.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만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 하고 모든 사람의 존중, 평등, 그리고 존엄성에 기반한 미래를 건설하며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노예제의 유산을 되돌아보며 이해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과거가 우리의 현재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치유를 향한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변화의 폭풍 이후 세상을 뒤덮었던 침묵은 거침없는 행진을 재개하기 전 잠시 멈춰선 듯합니다. 시간은 마치 숨을 멈추듯 새로운 이야기를 붙잡을 준비를 합니다. 과거는 여전히 타오르고 미래는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는 이 얼어붙은 멈춤 속에서 우리는 성찰의 공간을 찾습니다. 시간의 교훈은 먼지 쌓인 책 속의 글줄만이 아닙니다. 존재의 구조 속에 엮인 수백만의 목소리의 메아리이자 사슬의 무게를 아는 자들의 속삭임입니다. 이 연약한 거울인 기억은 문명의 위대함뿐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실패까지도 반영합니다. 기억은 우리에게 단순한 암기뿐 아니라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어두운 역사의 페이지를 되돌아보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삶이 상품으로 전락하고 자유가 이룰 수 없는 꿈이 된 시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광산 깊숙한 곳, 땀과 눈물로 흠뻑 젖은 들판, 떠다니는 감옥으로 변한 배의 갑판에서
고통의 메아리가 어떻게 울려 퍼졌는지 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타인의 고통 위에 세워진 세상의 연약함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이 메아리를 상상해 보세요. 시끄러운 외침이 아니라 조용하고도 끊이지 않는 속삭임입니다. 모든 시대는 희망과 절망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과거의 교훈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입니다. 시간은 그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패턴을 보고 동기를 이해하고 결과를 인식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침묵 속에서 변화의 바람이 나뭇잎을 간신히 스치는 순간 우리는 경계를 촉구하는 우리 조상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얻은 자유를 잇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새로운 형태의 강압이 얼마나 교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류의 빛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쓸모없는 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견해, 행동,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예 제도가 남긴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평등, 편견, 그리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갈라놓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가 치유되고 불의가 인정되고 극복될 때까지 세상은 불완전한 채로 남을 것입니다. 기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힘입니다. 싸우고 꿈꾸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의 힘입니다. 마치 아스팔트를 뚫고 싹이듯 수세기를 뚫고 나오는 불굴의 정신의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이 유산에서 지혜, 회복력, 그리고 희망을 얻습니다.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 정의롭고 인간적인 현재로 이끌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장들을 이해하는 것은 느리고도 힘든 작업입니다. 정직, 열린 마음, 그리고 꾸밈없이 역사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죄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찾는 것입니다. 복잡한 인간 본성이 어떻게 가장 큰 잔혹함과 가장 큰 친절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세상이 새로운 새벽을 앞두고 고요히 멈춰선 가운데 우리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외침을 듣습니다. 책임감을 향한 외침, 기억을 향한 외침, 치유를 향한 외침,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치 있는 미래를 건설하고 싶다면 이 외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해로 가는 길은 인정을 통해 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불의를 인정하고 이러한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향한 이 느리지만 확실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진정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마지막 메아리가 영원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새벽의 문턱을 서 있습니다. 수세기를 뒤덮었던 어둠은 사라지고 고요한 이해의 빛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 고대 땅에서 흘린 모든 이야기, 모든 숨결, 모든 눈물은 이제 하나의 시간이라는 직물로 엮여 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바람이 잊힌 이름들을 속삭이는 동안 우리는 여정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점이 아니라 깊은 잠 전에 느린 숨결처럼 부드러운 전환입니다.
긴 항해를 마친 고풍스러운 배가 마치 해안에 정박하여 오직 파도의 고요한 숨결만을 남겨둡니다. 뒤돌아보면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강인함과 회복력,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인류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줄 뿐입니다. 꺼져가는 불씨처럼 그림자는 온기를 발산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서서 그 숨결, 그 기억, 그 평화를 느낍니다.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폭풍 전이 아니라 완결이 가는 고요한 장엄함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처럼 만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역사의 지평선 위로 지는 해는 새로운 날을 약속합니다. 오직 깊고 고요한 지식만이 남습니다. 우리 안에 값진 선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슴 속에 조용히 울려 퍼지며 자유의 연약함과 인간 정신의 불가침성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이해의 빛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깨달은 고대 현자처럼 평화를 찾습니다. 이 기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조상들의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우리를 인도하기를, 수천 년의 향기로 가득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 역사가 우리와 함께 숨쉬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 모든 숨결, 모든 순간, 이 모든 것이 영원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삶의 고동을 메아리칠한 우리 심장의 부드러운 고동 소리만을 듣습니다. 이것은 이별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입니다. 매 순간, 심지어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도 그 안에 빛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깨달음, 그리고 고요하지만 꺼지지 않는 이 빛은 이제 우리의 길을 비춥니다. 고대 유적에 닿는 마지막 햇살처럼 그 빛은 유적에 새로운 생명과 아름다움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문턱에 서 있고 과거는 미래로 나아가며 단순한 메아리가 아닌 깊고 고요한 지식을 남깁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앞으로의 날들을 비추는 등대이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끝났지만 그 교훈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 교훈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빛을 향한 우리의 갈망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하지만 강력한 이 갈망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알리는 오래된 종처럼 그 종은 멈추지 않고 지혜와 평화로 가득 찬 다른 소리로 변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들이마시고 그 평화는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역사는 제자리를 찾았고 고요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청자이자 증인인 우리는 깊은 만족감을 안고 떠납니다. 끝까지 불려진 노래처럼 그것은 오직 화음만을 남긴다. 이해의 고요한 빛,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